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이탈표 문제로 내부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입니다. 비명, 친명 간 공천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날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 대표가 오늘 보신 것처럼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첫 정식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마지막 TV 토론이 예정돼 있습니다.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김수영 전 양천구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전에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첫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가 기자 질문에도 대답 없이 그냥 들어갔습니다. 포토라인 앞에 서서 뭔가 입장을 표명할 거다 이런 전망이 많았는데 그냥 들어왔거든요. 네. 왜 그런 걸까요? 두 가지 이유겠죠. 하나는 검찰에 소환돼서 출두하는 것과 재판정에 나가는 것은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검찰은 어차피 이재명 대표가 적대적인 어떤 관계로서 인정하지 않겠다. 나는 진술을 이미 써와서 그것을 대신하겠다라는 그런 자세였기 때문에 검찰에 대해서 비난한다거나 비판을 하는 것을 그대로 그냥 강행을 했지만 예. 재판부는 다르겠죠. 재판부는 자신의 어떤 발언 자체가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준다. 그러면 영향을 줘서 만약에 판사가 이것에 대해서 어떤 그 선입견을 갖게 되거나 혹은 재판에 예를 들어서 안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정에 들어선 어떤 정치인도 발언을 그렇게 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그 부결된 자신의 이 영장 심사를 받기 전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이후에 당내 지금 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와중에 또다시 정치적인 발언, 자신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것이 당의 어떤 혼란 수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 두 가지 판단으로 아마도 오늘은 메시지를 자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혐의를 좀 짚어보면 지난 대선 기간 동안 고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고 허위로 답변했다는 혐의, 또 백현동 개발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었다 이런 취지로 허위 발언을 한 혐의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오늘 좀 공방전이 치열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오늘은 첫 재판이기 때문에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오고 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지만 이미 예측이 됐던 사건들 아니겠습니까? 김문기 전 처장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실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아느냐 모르느냐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이기도 하고요. 예. 또 그거하고 국토부의 협박을 받았느냐, 그 협박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실제로는 어떻게 느꼈는가라고 하는 주관적인 감정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사실관계를 좀 다투는 것인데 그건 이제 재판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될 일이고요. 네. 검찰과 사법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특별히 선거법 재판이기 때문에 선거법은 또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이지, 네. 대장동 사건이라든지 백현동 사건이라든지 다른 사건들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의 사건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어떤 입장을 발표하기는 어려웠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한편 이재명 대표가 이제 오늘뿐만 아니라 사실 격주마다 앞으로 법원에 출석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네, 당장 17일 그리고 31일 이렇게 예정이 돼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당대표가 피고인으로서 계속 법정에 출석하는 게 좀 부담이 되지 않겠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도 말씀을 하셨어요. 경기도지사 할 때 다섯 건이나 되는 거 고소 고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재판을 계속 진행하면서도 경기도정을 이끄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근데 실제로 단체장들이 이런저런 고소 고발 사건에 휩싸이기도 하고 또 선거법 재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루에 8건이나 돼요. 8건, 10건 이렇게 되는 여러 그 공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수행하면서 재판을 또 진행하기도 합니다. 당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당대표가 그것 때문에 재판을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당무를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는 당대표직을 그만둬라, 사퇴하시오 하는 것에 대한 우회적인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 또한 국힘 지도부에서 했던 내용들을
그 논리를 가지고 또 당원들한테 또는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평론가께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그런데 만약에 이 선거법 관련된 재판만 있다면 아마도 그렇게 지금 큰 어떤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지금 재판이 열리는 와중에 또다시 검찰이 체포동의안을 그런 어떤 과정을 밟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기존의 어떤 대장동과 또 백현동과 또 성남FC와 또 앞으로 있을 정자동 또는 대북송금 이런 의혹들이 사실상 이번 선거법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재판의 과정들이 굉장히 언론에 지금 관심을 집중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여론에.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김문기 차장과 관련해서 검찰 측 증인으로 누가 나오냐면 김문기 차장의 유족들이 나옵니다. 이 유족들이 나와서 또 다른 어떤 상황들을 밝힐 가능성이 크고요. 그 재판 과정에 그런 과정들이 모두 다 기사화되고 이재명 대표에게 결코 유리할 수 없는 상황들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고요. 예. 또 이 지금 그 백현동과 관련된 이 4등급 상향과 관련해서도 실제로 국토부가 공문을 보냈을 때 그 공문의 내용과 그다음에 공문을 받았던 당시 공무원의 또 증언이 있을 겁니다. 그 증언에 이미 뭐 보도가 됐지만 그 해당 공무원은 자기가 받았을 때 이것은 결코 국토부가 종용해서 그 안에 결코 뭐 4등급을 높여라 뭐 이런 어떤 내용 전혀 없었고 강요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 또 이것 자체를 바로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보고했다라는 그런 당시 언론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또다시 이제 그 재판 과정에서 더 공방이 벌어지는 와중에 증언들이 이어졌을 때 이런 상황들이 사실 당무와 물론 직접적인 연결은 없지만 그러나 계속 기사화되고 초점이 됐을 때 사실상 당대표로서의 어떤 권위라든지 또 당무를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흔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예. 지금 어차피 지금 선거법이 6개월 이내로 1심이 나와야 되는데 이번 네. 달이 사실 3월 달 내로 나와야 됩니다. 근데 불가능하겠죠. 하지만 법원은 어쨌든 집중 심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은 못 맞추겠지만 그러나 거기에 준해서 빨리 이것을 지금 심리를 끝내고 선고를 하겠다는 어떤 의지이기 때문에 더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격주가 아니라 나중에 어느 정도의 시점이 되면 또 일주일마다 할 수도 있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당무와 관련해서는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무죄가 나온다면 일단 다른 의혹들도 있는 이재명 대표에게 더 유리해질 것 같고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면 이제 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모두에게 정말 위기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재판 결과와 또 그에 따른 후폭풍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뭐 유죄가 나오면 굉장히 큰 타격을 받게 되겠죠. 근데 지금 뭐 내용을 봐도 그러고 저는 이게 기소까지 할 사안인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네. 사람에 대해서 아느냐 모르느냐, 그게 허위 사실을 공표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사실 선거법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라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걸로 인해서 선거의 당락을 좌우할 정도의 그런 내용인지 이것도 좀 의아한데 어쨌든 사법부의 재판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국토부의 협박을 받았느냐? 사실 제가 지자체장을 해봐서 아는데 상급 기관의 공문은 아무리 유화적인 표현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그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그 식품연구원의 부지를 옮길 수밖에 없구나. 용도 변경을 해서라도 그 매각 비용을 마련해 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근데 그거를 협박을 당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협박을 어떻게 느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뭐 사실관계라든지 팩트체크 뭐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증언관계도 좀 살펴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들고요. 예. 아무래도 당무나 당에 이제 지금 이미 지난번에 그 부결은 됐습니다만 여러 가지 좀 후폭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선거법 재판이 무죄로 나온다면 정말 이제 다시 심기일전하고 할 수 있는 제대로 당무 활동도 하고 할 수 있는 기회일 텐데 이거는 또 재판이 또 다른 재판이 선거법 재판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종근 평론가께서는요? 일단 이게 유무죄도 중요하지만 유죄일 경우에
또 무죄는 뭐 무조건이고요. 유죄일 경우에도 100만 원, 벌금 100만 원 이상이냐 아니냐를 지금 따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선거법은 만약에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아까 그런 벌금형을 받았을 경우는 어마어마한 지금 후폭풍이 벌어질 네.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네. 1심이지만 대법까지 만약 확정이 된다면 첫 번째 지금 국회의원직도 아마도 내려놔야 될 것 같습니다. 선관위의 유권 해석에 따르면 이 사안 자체가 만약 허위 사실한 한 시점이 당시에 대선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허위 사실이 만약에 인정됐을 경우는 당시에 이미 그런 그 선거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상실되므로 보궐선거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취소가 되는 어떤 상황으로 될 수가 있거든요. 두 번째는 선거 비용의 보전, 그러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이 당의 대선을 치를 수 있게 400억이 넘는 돈에 보전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선거법에 따라서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지금 만약에 확정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 민주당이 이 400억을 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른 지금 뭐 물론 개인과 관련된 그런 그 혐의로 인한 뭐 재판까지는 아니고요. 그런 어떤 이 검찰 소환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건 이 문제는 다른 문제와 달리 당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총력을 기울이고 긴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뭐 제가 주변에 뭐 지검장을 하셨던 분들도 뭐 그 만나 뵙고 여러 변호사들의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안은 거의 뭐 무죄 가능성이 높은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무죄를 확신하지만 아마도 형을 뭐 벌금형을 받는다 하더라도 100만 원을 넘어가는 그런 조치는 취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사법부도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물론 이제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그 400억이 넘는 그 정치 자금을 선거 그 비용을 다시 또 보전을 받은 거를 토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고려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한 예. 말씀을 더 예. 드리면 예. 선거법을 왜 만들었냐 하면 선거에 임하는 후보들이 자신의 어떤 그런 그 발언이라든지 발언의 무게 또는 자신의 뭐 선거 과정에서의 행동 이런 것들을 준거해서 상식에 벗어나지 않게 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유도하기 위해 서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의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받는 혐의의 두 가지를 보면 단순히 한 사람을 안다 모른다가 아니라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느냐예요. 어떤 일을 했느냐. 성남 도계공 개발 1차장으로서 성남 대장동과 관련된 모든 실무를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책임자였어요. 그런데 이 책임자가 중간에 많은 부분들이 있죠. 이를테면 시행사를 어떻게 선정했느냐. 보면 이 김문기 처장이 1차, 2차 심사위원회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뭐 정영학 녹취록을 비롯해서 많은 부분에서 이미 김만배 일당이 이 시행사로 선정이 된 상황 속에서 많은 약속을 받고 그러면서 선정됐잖아요. 그러면 이 지금 고인이 된 분은 심사의 과정들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공무원과 성남 도계공 내부에서 환수 조치를 해야만 합니다라는 목소리가 있었고 그 안건을 갖고 들어갔던 사람으로 지금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유족들에게 그 괴로움을 호소했던 사람이고요. 그러면 이 사람을 모른다고 한다는 건 뭐냐면은 그 과정들, 그러니까 대장동에서 벌어졌던 모든 과정들에 대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이거든요. 안다 모른다가 이 대장동과 관련된 엄청난 그런 지금 상황이 연결돼 있고요. 아니, 두 번째는 그런데 제 말씀 끝까지 네, 좀 네. 들어주시겠어요? 지난주에도 제 말씀 네, 네. 끊어버리셔서. 예. 두 번째는 이 백현동과 관련해서도 지금 4차례에 걸쳐서 반려를 합니다. 식품 공공기관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언제 이것을 들어주냐면 김인섭 씨라고 성남 그 옛날에 그 대변인 선대위원장 했던 선거에서 선대위원장 했던 그 사람이 들어가자마자 바로 이것을 승인을 해줘요. 근데 이게 허가를 내준다 이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국토부가 이거는 이렇게 옮기고 옮겼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공문은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허가를 내줘라라는 공문에 불과하지만 지금 안을 들여다보면 옹벽 있잖아요. 거기에 주거할 수 없는 아파트를 세워주고 갑작스럽게 4단계를 상향한 것이 문제입니다. 그 상향한
이유가 김인섭 씨한테 있다면, 왜냐하면 나중에 김인섭 씨가 재판을 받는데 어떤 재판을 받냐면 내가 공헌했으므로 그 아시아 디벨로퍼 시행사의 그 사장으로부터 50%를 다오, 내가 어떤 공헌을 했으므로 이런 다툼을 했을 때 재판부가 그걸 인정하거든요. 그래서 70억 원을 내라고 합니다. 그러면 김인섭 씨가 허가를 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당시 재판부는 인정을 해요. 그럼 허가를 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국토부에서 그 당시에 이재명 지사가 협박을 받았다라고 공언을 하거든요. 아예 국정감사에서 그게 협박이었느냐 아니면 공문이었느냐도 엄청난 차이고요. 국토부는 결코 4번의 어떤 4단계를 상향하라라는 공문을 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자, 일단 안다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사람을 아느냐 모르냐의 문제는 아니겠죠. 근데 뭐 처음부터 의도성을 갖고 있느냐가 문제일 겁니다. 선거법 재판에서도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게 어떤 의도를 갖고 뭘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뭐 경기도지사를 할 때 선거법 재판을 하면서 그분의 도움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그분인지 모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때 과거의 기억에서 그 경기도지사일 때 선거법 재판을 할 때 자문을 구하고 전화로 통화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었는지 이름만 가지고 언뜻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이제 재판 과정에서 지켜봐야 될 일이고, 백현동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길게 장황하게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이제 선거법 관련한 내용이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4단계를 상향해서 용도 변경을 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것은 전적으로 지자체의 또 판단이고 정책적인 판단입니다. 국토부에서 4단계를 해라, 2단계를 해라, 뭐 3단계를 올려라 이런 구체적인 것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토부에서는 용도 변경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압박을 여러 차례 했다는 거 아닙니까? 용도 변경을 해서라도 빨리 매각을 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압박을 받았을 수도 있다. 그리고 공문을 받는 공무원들이나 지사의 시장의 입장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압박을 받았다는 거고요. 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지자체장을 하다 보니까 공문의 무게라는 것이 단순히 글자 몇 줄의 무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압박을 받을 수 있겠다. 그리고 2단계냐 4단계냐라고 하는 것은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지자체장으로서 이거를 그냥 단순히 주거만 들어오는 아파트만 들어오는 걸로 하게 만들겠느냐, 아니면 준주거 지역으로 해서 상업 부지까지 업무용 부지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또 업무 시설이 들어온다는 거는 기업들도 들어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정책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그런 재량권에 대해서 언급을 해야지. 뭐 사실 지금 이재명 지금 대표가 그 당시 시장으로서 뭔가 뇌물을 받았거나 어떤 청탁을 받았거나 했다는 증거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실제로 백현동 사건은 조금 더 수사가 돼야 되고,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시시비비는 좀 지나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두 분의 주장도 상당히 지금 엇갈리고 있는데 과연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내릴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재판 내용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요. 체포동의안 이탈표 후폭풍 여전합니다.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비명, 친명 간의 이제 공천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난 상황인데, 네. 친명계 일각에서 이제 이런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비명계가 내년 공천을 위해서 조직적인 반란표를 던졌다. 당원 공천으로 심판을 하자. 이런 주장까지 나왔는데 이 주장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첫날은 다들 당황스럽고 충격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날이 좀 지나니까, 며칠 지나니까 이게 조직적인 반란표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직적이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335 이걸 무효표로 한다, 기권을 한다, 뭐 이런 의견들은 좀 오고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과감하게 찬성표를 던진 사람도 있었겠지요. 그렇지만 이게 조직적으로 누가 중심이 돼서 이걸 일사불란하게 하고 그거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왜냐, 윤석열 대통령도 여의도나 국회에 기반이 없잖아요.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국회의원을 했거나 한 상황이 아닌 데서 행정일만 하다가 지금 갑자기 이제 국회도 들어오고
대통령 후보도 되고 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좀 더 소통이 필요하고 소통 관계를 좀 넓히고 했던 그런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좀 이런 일이 있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소통이 좀 다소 부족했다. 네, 조직적인 반란표까지는 그러니까 조직적인 행동 이렇게는 좀 그렇죠. 보이지 이후에는 않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후에는 또 알겠습니다. 비명계나 또 이런 데서 좀 더 조직적으로 이번 일을 기회로 조직적인 어떤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이번 일은 뭐 조직적으로 누구 하나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진 그런 반란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평론가께서는 이 표결 이후 불거진 민주당 내홍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공천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공천이니까 지금 총선을 앞둔 시점이 아니라면 이거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게 좀 더 안정적으로 이 리스크를 관리를 할 텐데 지금은 이제 공천입니다. 공천은 뭐가 따르냐면 물갈이론이 언제나 따라요. 그래서 뭐 현역들의 얼만큼 현역을 이 교체를 하느냐 이거든요. 그러면 현역의 교체만큼 사실은 그 안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의 열망이 사실 이 안에 작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즉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죠. 조직적으로 했다라는 거. 그 조직적으로 했다면 일사불란하게 했다는 것인데 약 한 25%가량이 지금 38이라고 한다면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만 드러내면 우리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어. 라는 식의 계산도 분명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들여다보면 저도 구청장님 말씀처럼 만약에 누가 이걸 기획했다고 한다면 아니 전원 기권을 한다거나 전원 무효를 한다거나 전원 가결을 한다거나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정말 황금 비율로 기권 9명 해라, 뭐 무효 11명 해라, 가결은 15명만 해라 이렇게 맞출 수는 없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비명계가 한데 목소리를 모으는 그런 정파가 아닙니다. 네. 이름을 비명이라고 하지만 네. 그 안에는 민주주의 4.0도 있고 뭐 부엉이 모임도 있고 또 반성과 혁신 모임에 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 층위가 있거든요. 이 사람들한테 누군가 뭐 총대를 메고 이렇게 합시다라고 해서 이렇게 따를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안에서도 친명계 의원들도 알고 있는데 다만 이건 지금 공천 때문에 이것을 집단화해서 어쨌든 공천에 유리한 방향으로 지금 양쪽 다 마찬가지겠죠. 또 비명도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는 전부 다 물갈이 대상이 될 거야라는 지금 이 우려 또는 이 위협에 직면해 있으니까 비명도 지금 구청장의 말씀처럼 이제부터는 사실 점점 목소리를 함께 모을 가능성이 크죠. 네, 단순히 공천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천을 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실제 본선거에 나와서 떨어지게 되면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공천만이 아니라 내년에 총선에서 민주당이 얼마나 주도권을 갖고 그리고 지지를 받으면서 갈 것인가라는 것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이상민 의원도 그런 거고 조홍천 의원도 뭐 공천을 걱정할 처지와 위치에 있는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내년 총선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복합적으로 좀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이런저런 논의를 하면서 조직적으로 뭘 하고 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또 이후의 상황이 더 복잡해질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제 후반부를 달리고 있고 어제 수도권에서 마지막 합동 연설회가 열렸습니다. 이게 마지막인 만큼 참 관심이 많이 쏠렸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마지막까지 그런데 큰 어떤 변수가 안 보였다.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흐름에서 사실은 3, 4위 후보들은 정말 좀 흔들어 놨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결선 투표제를 처음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2위까지 들어갔다라고 하고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내일부터 투표잖아요. 그래서 한 3일간 투표를 하고 수요일 날 이제 이 발표를 합니다. 3월 4일부터 아마 제가 온라인 투표가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저께의 마지막 특히나 수도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 아마 이 당원들이 새롭게 들어감으로써 전체적으로는 영남 뭐 TK, PK 합친 것보다는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TK, PK를 만약에 분리한다 그러면 수도권이 가장 많은 당원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저께 뭔가 좀 더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내지는 돌풍 내지는 어떤 판을 흔들 수 있는 그런 무엇인가가 나왔어야 되는데 약간의 단초는 안철수 후보가 약간 이제 대통령실에 대해서 부정적인 어떤 발언을 시작을 했다는 거. 근데 그게 제가 보기엔 좀
늦은 감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도 자체가 뭐 반윤과 친윤의 부도가 확정이 된 상태에서 범윤이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부도를 바꾸던가 아니면 그 부도 속에서 완전히 자신이 그 부도를 이끌던가 해야 되는데 어정쩡한 상황을 끝까지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지금 비윤 쪽으로 스탠스를 좀 확정을 지으려고 한 거 좀 너무 늦지 않았나.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은 크게 지금 변하지 않는 게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오히려 예. 그 지금 민주당의 지금 이런 상황이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 찬반 부결된 이런 상황이 민주당이 도와주고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모든 관심이 거기에 가 있다 보니까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 대해서 사실 언론의 관심도 조금 떨어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은 또 한편으로는 이 김기현 후보의 울산 땅 투기 의혹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공격하고 또 민주당에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특별 팀을 만들어서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오히려 국민의힘 강성 지지자들이 더 결집을 하게 되지 않았나. 그래서 김기현 후보 쪽으로 조금 더 표가 몰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1강 3중으로 지금 판세가 굳어진 거 아니냐. 그래서 좀 김기현 후보 울산 땅 투기 의혹도 어제 합동연설에서도 네네. 여전히 그 공방이 뜨겁기도 했고요. 그렇죠. 과연 이제 결선을 갈 거냐 말 거냐 이것도 참 관심사인데 그러면 김기현 후보가 과반 득표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어저께 사실 판이 좀 흔들렸어야 됐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뭐 2, 3위가 사실은 진짜 부딪히면서 그러니까 3중이 부딪히면서 뭔가 한 사람 정도가 부각이 됐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이라면 김기현 후보를 견제할 수 있어라는 그런 지금 흐름을 어저께 만들었어야 됐다. 최소한 어저께까지는. 근데 3중 구도가 그냥 이 정착이 되면서 실제로 이렇게 계산 좀 그러니까 지지율을 계산을 해보시면 세 사람을 합쳐도 사실상 50을 넘기지 않는 상황이에요. 거의 비슷하지만 어쨌든 근접하게 또 뭐 김기현 후보가 물론 아직 50이 안 된 그런 그 여론조사도 많지만 그러나 그중 이 세 후보가 고른 어떤 지금 지지율을 갖는 것은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한 후보 정도가 좀 더 뭐 이렇게 멀찌감치 떨어지면서 앞으로 좀 쫓아가는 형세를 만들었어야 됐는데 그래서 지금은 김기현 후보의 대세론 방향으로 지금 흐르는 게 아니냐. 판이 흔들리지 않고 있다라는 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뭐 TF까지 구성해서 맹공을 가해도 이 울산 땅 투기 의혹이 큰 힘을 쓰지는 못한다 이런 입장이세요? 아니 그러니까 앵커님도 보시겠지만 땅 투기 의혹을 세 후보가 동시에 하고 TV 토론 때마다 이야기를 해요. 예. 그런데 지지율 추이가 요 한 3주 동안 출렁거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반영이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상 이게 새롭게 나온 게 아니라는 것. 2021년도에 이미 나왔고 그때 민주당에서 나왔고 민주당 TF에서 나왔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시는 문재인 정부인데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다면 이것을 왜 이 고소 고발로 해서 재판에 넘기지 않았을까, 검찰이 소환되지 않았을까라는 그 이 꼬리표가 계속 좀 따라붙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주 동안의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그 결과 그 이슈는 김기현 후보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김기현 거죠. 후보 입장에서는 당원들은 오히려 더 결집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TF 구성해서 뭐 그 공격을 하고 있으면 당원들은 결집이 돼요. 뭐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국힘 쪽에서 계속 공격하고 하면 강성 지지자들은 또 단합하고 또 결집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전당대회는 또 다르다. 이제 이후에 울산 땅 투기 의혹은 대표가 된 이후에도 민심이 그냥 지나가지는 않을 것이다. 또 민주당에서도 이제 이런 기회를 가지고 더 들여다보게 되고 그리고 뭐 이번에 황운하 의원도 또 새로운 사실도 알았다라고 또 발표도 하고 했었는데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이후에 당대표가 된 이후에도 이거는 계속 이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예. 생각이 들고요. 예. 안철수 후보가
너무 늦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뒤늦게 이제 지금에서 판을 좀 흔들어 보려고 하는데 그러기에는 안철수 후보가 어정쩡한 태도를 계속 견지하다가 지금 막판에 이렇게 변한 모습이 실제로 당원들한테 이렇게 큰 영향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분 다 뭔가 안철수 의원의 전략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만약에 결선에 간다면 2위 후보는 누가 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먼저 구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뭐 의외의 인물인 뭐 천하람 또는 뭐 지금 한참 토론에서 계속 사퇴하시오를 주장하고 있는 의외의 황운하 후보가 또 될 수도 있지 황교안. 않겠나. 황교안 후보가 될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네. 예, 평론가께서는 그래도 안철수 후보가 2위가 되지 않을까 싶은 게 첫 번째는 천하람 후보가 물론 굉장히 치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가장 이 문제가 되는 게 이준석 전 대표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천하람 후보는 지금 새롭게 나온 사람이잖아요. 신상품이에요. 그러면 천하람 후보를 더 인지도를 높여야 돼요. 인지도를 높이려면 지금 주인공이 천하람 후보가 돼야 되는데 사실상 정치 안건을 이준석 대표가 지금 언론에 계속 그 인터뷰를 하면서 이준석 대표 쪽으로 더 많은 지금 이 인터뷰가 가고 있거든요. 물론 천하람 후보가 지금 계속 이제 경선을 지금 그러니까 전당대회에 뛰고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 대표가 전략적으로 자신이 나서서 인터뷰를 하기보다는 천하람 후보가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의 자신의 어떤 선거운동을 도와줘야 되는데 도리어 자신이 직접 나섬으로써 당원들로 하여금 그 이전에 이준석 파동을 떠올리게 해서 이준석의 아바타구나. 이준석 대표가 직접 나올 수 없으니까 천하람 후보를 대신 내세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딱 정체가 돼 있는데 그 정체되는 시점이 바로 지금 빅데이터를 돌려보면 이준석이라는 그런 키워드가 호감이든 비호감이든 굉장히 많이 늘어난 그런 상황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이고요. 황교안 후보는 역시 돌풍을 일으키긴 했어요. 네. 근데 뭐가 문제냐면 황교안 후보의 어떤 캐릭터 자체, 지금까지 이루어진 캐릭터는 총리에다가 법무부 장관에다가 안정적인 어떤 검찰 생활에다가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전문성과 안정성이거든요. 이 포지티브한 이 정치적 캐릭터를 갖고 있는 분이 지금 선거 기간 동안 굉장히 네거티브 쪽으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사퇴하세요. 울산 땅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공격형으로 바뀌었거든요. 처음엔 신선했죠. 그런데 문제는 자신의 캐릭터가 이중적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포지티브한 면을 더 이끌어서 이슈를 만들어냈어야 되는데 중간에 그러지 않고 계속 언론에 비춰지는 모습이 기존의 캐릭터와 다른 모습. 신선했지만 그러나 이 사람 왜 이럴까?라는 그런 의혹이 들게끔 하는 캐릭터 창출에 좀 실패한 게 아니냐. 예. 실패라는 말은 아직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좀 정체된 이유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각 후보별 전략을 좀 짚어주셨는데 그럼 이 내용도 궁금합니다. 안철수 후보가 대선 후보 단일화 1주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게 뭔가 대통령실에서는 윤 대통령이 언급되는 부분 좀 불편한 기색인데 안 후보는 이제 연일 계속 대선 단일화를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하세요? 그렇죠. 간단하게 말하면은 안철수 후보는 약속을 지켜라. 그때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연대하는 뜻을 받들어라 하는 것이지만 그 요구를 했다기보단 당원들에게 이 약속을 난 받아냈고 받은 사람이고 그다음에 나는 나름대로 사실 하고 싶었는데 대통령실이 지금 이렇게 한다. 이 표현은 뭐냐면 천하람 후보 쪽으로 가고 있는 그 지지층을 흡수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하람 후보 쪽으로 굉장히 많이 자신이 갖고 있었던 지지층이 가고 있거든요. 자신이 굉장히 좀 벌려놨다가 지금 이렇게 근접한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윤의 어떤 스탠스를 다시 한번 해보자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근데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 당내 기반이 없습니다. 어쨌든 조직적인 어떤 기반이 있거나 이렇지 않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주장하고 할 수 있는 얘기라는 것이 단일화에 기여를 했기 때문에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으신 거죠. 뭐 꼭 비윤에 있겠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의 대통령을 내가 만들었다라는 것을 좀 강조함으로써 당원들한테 어필하고 싶은 것이지 뭐 그때 무슨 약속을 받았다 뭐 이런 것만은 아닐 거라고 보고요. 그렇지만 그런 거를 상기시킨다 하더라도 당원들의 선택이 어떻게 갈 거냐, 실제로 요동칠 것이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황교안 후보나 천하람 후보도 뒤에서 지지율이 떨어져서 따라가는 입장에서는 네거티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전은 뭐든지 본인을 인식시키고 지지율이 낮은 후보는 지지율이 제일 높은 후보를 네거티브를 하면서 관심을 끌도록 하는 것이 전략이기도 하거든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수영 전 양천구청장,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